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그럼 나는 이 책을 왜 쓰는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여기 제목에도 있듯이 저는 흙수저였거든요. 그런데 흙수저인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혹은 나의 과거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도 분명 있겠지? 지금도 더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쓰자. 그 사람들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분들의 삶을 바꿔보자 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고 갑자기 밀리던 그 책에 불이 붙었습니다. 거의 웃으면서 썼어요. 너무 행복해서 내가 이 책을 내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 라고 가상인물까지 2명 정해놓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생각을 가지고 2달 만에 원고가 최종 완성이 되었고 이렇게 책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하실 때 항상 왜 하는지 그 왜는 단순한 why가 아니라 대의 명분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안경 썼다고요?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안경을 쓰면 눈이 나빠진다. 이런 거, 책을 읽으면 눈이 나빠진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다른 공통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웃고 있다. 책벌레. 네, 정답입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 부자나 성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왼쪽의 2 인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굉장히 큰 부와 성공을 거머쥔 인물이고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새싹일 테니까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책을 좋아하고 책을 믿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실행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러 나아갑니다. 저는 이 둘이 얘기했던 말을 그대로 믿기로 했어요. 과연 독서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의문에 저는 예스를 던진 거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이 말을 믿는다. 손 한번 들어봐 보실래요? 한 3분의 2 정도는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반신반의했었는데 일단은 믿어보기로 합니다. 왜 이걸 믿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10년 정도 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7년 전부터는 책에 그야말로 미치기 시작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읽고 그냥 제 일상이 책으로 뒤덮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많은 책들, 특히나 부자,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책을 7년간 미친 듯이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책을 읽고 항상 실행을 합니다. 책을 한 권 읽으면 책이 정말 좋다. 다음 책 읽어야지가 아니라 책을 읽으면 항상 부딪혀요. 되든 안 되든. 그 책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들을 한 3가지 아래로 추립니다. 아까 노트도 선물로 드렸는데 그 노트에 내가 할 일들을 쭉 써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든 일단 해봅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7년을 살아보니 어떻게 되었는지 그동안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께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제가 겪었던 7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조금 더 세이브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탄식이 나오네요. 네. 누굴까요? 네, 지금은 좀 안 닮았죠? 저의 어릴 적입니다. 침도 질질 흘리고 있고, 옆에 보면은 이 오른쪽 사진은 저의 집은 아닌데 저의 집과 가장 유사한 사진을 가지고 와 봤어요. 저의 유년 시절인데 저는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운이 안 좋았던 건지 태어나기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춥지 않았나요? 어제도 너무 추웠죠? 여러분들 혹시 화장실 갈 때 춥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집에서 화장실 갈 때 추워요? 춥진 않잖아요. 저는 화장실 갈 때 추운 집에 살았어요. 드라마나 옛날 영화 보면은 푸세식 화장실 아시나요? 푸세식 화장실 진짜
언어 써도 되겠지 모르겠어요. 똥차가 와서 똥 퍼가는 그런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있으신 분들도 푸세식 화장실 집에 살아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 혹시 여기서 난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 잠깐이라도 살아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줄래요? 한 분, 두 분? 여기 조금 왜 있죠? 그래요? 잠시만요. 여기가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왜 있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다들 웃으시는데 제 나이가 몇 정도 됐을까요? 30대 중반이요. 30대 중반? 또? 28이요? 사람들이 웃는 거 보니까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고, 저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책 다루고 항상 우리 발전적인 걸 해야 된다, 성장하는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던지니까 제 주 팔로워들은 30대, 40대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들보다는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92년생이고 지금 34살이에요. 왜 오 하시죠? 저렇게 놀라세요. 팔로워분들, 수강생분들 만나면 저 92년생이 하면은 저보다 어리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근데 생각보다는 어립니다. 그런데도 이런 집에 살았었죠. 그리고 저의 가장 암흑기는 이 어릴 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기 개발하고 새벽 기상하고 제가 새벽 5시마다 달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리치 박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집안의 빚을 갚고 이겨냈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안 힘드셨어요? 안 힘들어요. 이때가 너무 힘들었어서, 어렸을 때가 너무 힘들었어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솔직히 힘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때 고생할 걸 다 했던 거죠. 여기 빨간 딱지 그림을 한 장 넣어놨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에 갑자기 우르르르 남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5명, 6명이 우르르 집에 들어왔어요. 너무 놀랐죠. 뭘 하는지 봤더니 가전가구에 빨간 딱지를 이렇게 다 붙이더라고요. TV, 에어컨은 없는 집에 살았으니까 에어컨은 없었고, 어쨌든 그런 가전가구에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와, 이제 쫓겨나는 건가? 그 말로만 듣던 노숙자들의 생활을 우리 집이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무서움을 겪기도 했어요. 더 무서웠을 때는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저는 사채업자분들이 놀러 왔어요. 초인종 띵동띵동 누르고 정말 무서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요. 당시 저는 어렸고 그분들은 건장한 성인이셨는데 통상 오는 분들이 20, 30대 남성분들로 기억을 해요. 근데 조금 험상궂게 말을 하셨고 문을 세게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바로 안 가셨어요. 계속 두드리면서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방 안에서 너무 무서웠고, 중학교 때까지는 아까 푸세식 화장실 있는 집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는 빌라로 이사 갔는데, 빌라로 이사 가니까 그래도 대문이 아니라 현관문이 있잖아요. 현관문 그 작은 유리로 그 사람 가나 안 가나 그걸 살펴봤어요. 근데 소리 내서 가면 인기척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용히 가서 갔나 안 갔나 보고, 그런 학창시절, 유년시절을 겪어서 그때가 이제 저의 암흑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인종 소리를 지금도 싫어해요. 누군가 저의 집에 눌러도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요. 원래 잘 안 놀라거든요. 근데 초인종 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놀라요. 그리고 다른 집에 방문을 해도 웬만하면 초인종은 안 눌러요. 앞에 가서 전화를 합니다. 나 왔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암흑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됩니다. 제 대학교 때 모습이에요. 어떤가요? 지금이 낫나요? 이때가 낫나요? 지금이 나요. 지금이 나아요. 이때는 네,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 네. 대학교 때 ROTC라는 제도에 지원을 합니다. 여기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 기간 어느 정도 다녀오셨죠? 21개월. 21개월 다녀오셨다고 하고, 한 분 더 여쭤볼까요? 네, 가운데 남성분. 군대 얼마나 다녀오셨죠? 21개월. 네. 지금은 좀 더 줄어서 18개월이고,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저한테 군 생활은 6년 4개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ROTC라는 제도가 2년 4개월인데, 군장 학생이라는 제도를 지원하면 군 생활을 4년 더 하는 대신 장학금이 나왔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학비를 내고 그걸 생활할 여력은 안 됐었거든요. 용돈 성인 이후에 일단 받아본 적이 없죠. 그리고 저는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데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500원, 1000원씩 돈을 모아서 중학교 입학할 때 교복을 제가 맞췄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부담되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나서 중학교 3년 동안도 돈을 모으고 모아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교복을 제 돈으로 했어요. 왜냐면 집이 어려운 걸 아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교복이. 그 돈조차 어머니는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당연히 제가 스스로 알바하고 집에 손을 벌리지 않았죠. 그러다가 선택한 게 군장 학생이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는 너무 당연한 선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해요. 과거의 저한테 20살 꿈을 꿀 나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나이, 너 뭘 좋아해?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야 할 나이인데 상황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직업 군인을. 그리고 남들 18개월, 21개월 가는 군대를 6년 4개월이나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군에 들어가서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군인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철밥통이다 라고 하잖아요. 제가 군대에 가고 나서 우리 집에 빚, 어려운 상황 잘 해결이 됐을까요? 장교 월급이 적지는 않습니다. 네, 당연히 용사, 부사관 분들보다는 많은 봉급을 받고 있고 제가 대위로 전역하기 직전에는 연봉 5천 정도 받았었거든요. 적은 봉급은 아니죠. 그런데 집안의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어요. 아마 상황이 어려워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아시죠? 딱 상황이 그래요. 여기 제가 군 생활할 때 함께 있던 친구, 용사 친구도 와 있거든요. 그때까지도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밝게 지냈지만 월급을 모아서 적금을 들고 적금이 어느 정도 차면 다른 친구들은 차를 사고 더 모아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자신의 이런 커리어와 돈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을 나이에 저는 계속 새 나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제 운명을 바꾼 사건이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적금을 들고 돈을 모으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왜? 집안 도와줄 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혹은 집에 뭔 일 생기면 보통의 경제적으로 자립이 된 부모님들은 스스로 해결하시는데 그게 안 된 집의 자녀들이 또 도와야 되거든요. 제 상황이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우편 한 통이 날아와요. 군대에 있을 때 우편 한 통. 어떤 우편이었을까요? 군대에 있으니까 뭐 여자친구 편지? 아쉽게도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한테 고소장이 날아와요. 처음에 고소장을 딱 받고 나서 진짜 손발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옥 가는 건가? 잘은 몰랐어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고소가 들어온다는 것도 처음 저희 경험이었고 들어본 적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고소장이 날아와요. 그래서 손발을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해서 온 그런 고소장은 아니었어요. 저 착하게 생겼나요? 나쁘게 생겼나요? 착하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살면서 뭐 엄청나게 천사처럼 살았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한테 해를 끼치면 절대 안 된다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 고소장은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빚 때문에 저에게 온 고소장이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일까요? 그분이 대신 저를 대신해서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해주고 하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400?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 1000만 원? 500? 300? 네. 당시 4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한테 400만 원은 작은 돈인가요? 큰 돈인가요? 여러분들께도 큰 돈이에요. 이 당시 저에겐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 그런데 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막, 그리고 어머니도 뭔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 돈을 내기에는 좀 마음이 많이 무겁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내기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은행을 찾아가죠. 돈을 인출하려고. 그런데 제 통장에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적금을 통해서 모으긴 모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이 있기 6개월 정도 전에 적금을 이미 한번 깨서 형이랑 아버지 빚 일부를 갚은 상황이었어요. 5개월 차였던 것 같아요. 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100만 원씩 모아서. 그리고 나서 적금을 은행 창구 가서 깨달라고 딱 말씀을 드리고 적금을 깨고 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여기 의정부 국민은행에서요. 그리고 국민은행에 나와서 딱 하늘을 봤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왜 막막했냐면 나는 진짜 이 밑 빠진 독에 물 이렇게 붓다가 평생을 이렇게 가난하게 살겠다. 나는 정말 끝도 없이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이때 결심합니다. 오케이, 나 가난 탈출해 볼래. 나 부자가 돼 볼래. 라고 이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부자를 꿈꿨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계발과 부동산 공부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책을 하나하나, 자기계발서 하나하나 사서 읽기 시작하고요. 당시에 제가 타던 차, 중고로 산 K3인데 이 차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2년을 정말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었냐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당직 근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당직 근무를 한번 서면은 그날 저녁부터 혹은 주말부터 이렇게 밤샘 근무를 서거든요. 아침까지. 그리고 나서 아침에 밤을 샜으니까 당연히 퇴근을 시켜줘요. 그럼 퇴근하고 하루 자야겠죠. 밤새 못 잤으니까.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자고 부동산 임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보러 다니고 공인중개사분들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강의도 다니고 막 찾아다녀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시간을 보내자 저에게는 결과물이 생겼어요. 29살 나이에 아파트 2채를 갖게 되었더라고요. 이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이 아파트가 뭐 올라서 기분이 좋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물론. 아파트를 샀는데 처음엔 막 오르더라고요. 투자한 아파트가 다음 달에 1000만 원, 그 다음 달에 또 1000만 원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이러다가 진짜 부자 되겠다. 근데 마이크 타이슨, 전설의 복서 이런 말을 했죠.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언제까지? 네, 처맞기 전까지는 부동산이 계속 올라서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 느꼈던 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면 된다라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책 읽고 실행을 하니까 집을 내가 가지고 있네? 이 결과물, A라는 걸 하면 뭔가 또 다른 결과물이 생기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때예요. 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당직 근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당직 근무를 한번 서면은 그날 저녁부터 혹은 주말부터 이렇게 밤샘 근무를 서거든요. 아침까지. 그리고 나서 아침에 밤을 샜으니까 당연히 퇴근을 시켜줘요.
그럼 퇴근하고 하루 자야겠죠. 밤새 못 잤으니까.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자고 부동산 임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보러 다니고 공인중개사분들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강의도 다니고 막 찾아다녀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시간을 보내자 저에게는 결과물이 생겼어요. 29살 나이에 아파트 2채를 갖게 되었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 책을 왜 쓰는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여기 제목에도 있듯이 저는 흙수저였거든요. 그런데 흙수저인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혹은 나의 과거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도 분명 있겠지? 지금도 더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쓰자. 그 사람들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분들의 삶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고 갑자기 밀리던 그 책에 불이 붙었습니다. 거의 웃으면서 썼어요. 너무 행복해서 내가 이 책을 내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 라고 가상인물까지 2명 정해놓고 쓰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하실 때 항상 왜 하는지, 그 왜는 단순한 why가 아니라 대의 명분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안경 썼다고요?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안경을 쓰면 눈이 나빠진다. 이런 거, 책을 읽으면 눈이 나빠진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다른 공통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웃고 있다. 책벌레. 네, 정답입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 부자나 성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왼쪽의 2 인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굉장히 큰 부와 성공을 거머쥔 인물이고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새싹일 테니까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책을 좋아하고 책을 믿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실행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러 나아갑니다. 저는 이 둘이 얘기했던 말을 그대로 믿기로 했어요. 과연 독서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의문에 저는 예스를 던진 거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이 말을 믿는다. 손 한번 들어봐 보실래요? 한 3분의 2 정도는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반신반의했었는데 일단은 믿어보기로 합니다. 왜 이걸 믿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10년 정도 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7년 전부터는 책에 그야말로 미치기 시작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읽고 그냥 제 일상이 책으로 뒤덮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많은 책들, 특히나 부자,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책을 7년간 미친 듯이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책을 읽고 항상 실행을 합니다. 책을 한 권 읽으면 책이 정말 좋다. 다음 책 읽어야지가 아니라 책을 읽으면 항상 부딪혀요. 되든 안 되든. 그 책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들을 한 3가지 아래로 추립니다. 아까 노트도 선물로 드렸는데 그 노트에 내가 할 일들을 쭉 써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든 일단 해봅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7년을 살아보니 어떻게 되었는지 그동안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께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제가 겪었던 7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조금 더 세이브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탄식이 나오네요. 네. 누굴까요? 네, 지금은 좀 안 닮았죠? 저의 어릴 적입니다. 침도 질질 흘리고 있고, 옆에 보면은 이 오른쪽 사진은 저의 집은 아닌데 저의 집과 가장 유사한 사진을 가지고 와 봤어요. 저의 유년 시절인데 저는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운이 안 좋았던 건지 태어나기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춥지 않았나요? 어제도 너무 추웠죠? 여러분들 혹시
화장실 갈 때 춥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집에서 화장실 갈 때 추워요? 춥진 않잖아요. 저는 화장실 갈 때 추운 집에 살았어요. 드라마나 옛날 영화 보면은 푸세식 화장실 아시나요? 푸세식 화장실 진짜 그 언어 써도 되겠지 모르겠 똥차가 와서 똥 퍼가는 그런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있으신 분들도 푸세식 화장실 집에 살아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 혹시 여기서 난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 잠깐이라도 살아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줄래요? 한 분, 두 분? 여기 조금 왜 있죠? 그래요? 잠시만요. 여기가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왜 있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다들 웃으시는데 제 나이가 몇 정도 됐을까요? 30대 중반이요. 30대 중반? 또? 28이요? 아, 사람들이 웃는 거 보니까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고, 저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책 다루고 항상 우리 발전적인 걸 해야 된다, 성장하는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던지니까 제 주 팔로워들은 30대, 40대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들보다는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92년생이고 지금 34살이에요. 왜 오하시죠? 저렇게 놀라세요. 팔로워분들, 수강생분들 만나면 저 92년생이 하면은 저보다 어리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근데 생각보다는 어립니다. 그런데도 이런 집에 살았었죠. 그리고 저의 가장 암흑기는 이 어릴 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기 개발하고 새벽 기상하고 제가 새벽 5시마다 달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리치 박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집안의 빚을 갚고 이겨냈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안 힘드셨어요? 안 힘들어요. 이때가 너무 힘들었어서, 어렸을 때가 너무 힘들었어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솔직히 힘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때 고생할 걸 다 했던 거죠. 여기 빨간 딱지 그림을 한 장 넣어놨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에 갑자기 우르르르 남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5명, 6명이 우르르 집에 들어왔어요. 너무 놀랐죠. 뭘 하는지 봤더니 가전가구에 빨간 딱지를 이렇게 다 붙이더라고요. TV, 에어컨은 없는 집에 살았으니까 에어컨은 없었고, 어쨌든 그런 가전가구에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와, 이제 쫓겨나는 건가? 그 말로만 듣던 노숙자들의 생활을 우리 집이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무서움을 겪기도 했어요. 더 무서웠을 때는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저는 사채업자분들이 놀러 왔어요. 초인종 띵동띵동 누르고 정말 무서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요. 당시 저는 어렸고 그분들은 건장한 성인이셨는데 통상 오는 분들이 20, 30대 남성분들로 기억을 해요. 근데 조금 험상궂게 말을 하셨고 문을 세게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바로 안 가셨어요. 계속 두드리면서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방 안에서 너무 무서웠고, 중학교 때까지는 아까 푸세식 화장실 있는 집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는 빌라로 이사 갔는데, 빌라로 이사 가니까 그래도 대문이 아니라 현관문이 있잖아요. 현관문 그 작은 유리로 그 사람 가나 안 가나 그걸 살펴봤어요. 근데 소리 내서 가면 인기척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용히 가서 갔나 안 갔나 보고, 그런 학창시절, 유년시절을 겪어서 그때가 이제 저의 암흑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인종 소리를 지금도 싫어해요. 누군가 저의 집에 눌러도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요. 원래 잘 안 놀라거든요. 근데 초인종 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놀라요. 그리고 다른 집에 방문을 해도 웬만하면 초인종은 안 눌러요. 앞에 가서 전화를 합니다. 나 왔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암흑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됩니다.
제 대학교 때 모습이에요. 어떤가요? 지금이 낫나요? 이때가 낫나요? 지금이 지금이 나아요. 이때는 안경을 네,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 네. 대학교 때 ROTC라는 제도에 지원을 합니다. 여기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 기간 어느 정도 다녀오셨죠? 21개월 21개월 다녀오셨다고 하고 한 분 더 여쭤볼까요? 네, 가운데 남성분 군대 얼마나 다녀오셨죠? 21개월. 네, 지금은 좀 더 줄어서 18개월이고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저한테 군 생활은 6년 4개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ROTC라는 제도가 2년 4개월인데 군장 학생이라는 제도를 지원하면 군 생활을 4년 더 하는 대신 장학금이 나왔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학비를 내고 그걸 생활할 여력은 안 됐었거든요. 용돈 성인 이후에 일단 받아본 적이 없죠. 그리고 저는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데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500원, 1000원씩 돈을 모아서 중학교 입학할 때 교복을 제가 맞췄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부담되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나서 중학교 3년 동안도 돈을 모으고 모아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교복을 제 돈으로 했어요. 왜냐면 집이 어려운 걸 아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교복이. 그 돈조차 어머니는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당연히 제가 스스로 알바하고 집에 손을 벌리지 않았죠. 그러다가 선택한 게 군장 학생이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는 너무 당연한 선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해요. 과거의 저한테 20살 꿈을 꿀 나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나이, 너 뭘 좋아해?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야 할 나이인데 상황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직업 군인을. 그리고 남들 18개월, 21개월 가는 군대를 6년 4개월이나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군에 들어가서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군인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철밥통이다 라고 하잖아요. 제가 군대에 가고 나서 우리 집에 빚, 어려운 상황 잘 해결이 됐을까요? 장교 월급이 적지는 않습니다. 네, 당연히 용사, 부사관 분들보다는 많은 봉급을 받고 있고 제가 대위로 전역하기 직전에는 연봉 5천 정도 받았었거든요. 적은 봉급은 아니죠. 그런데 집안의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어요. 아마 상황이 어려워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아시죠? 딱 상황이 그래요. 여기 제가 군 생활할 때 함께 있던 친구, 용사 친구도 와 있거든요. 그때까지도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밝게 지냈지만 월급을 모아서 적금을 들고 적금이 어느 정도 차면 다른 친구들은 차를 사고 더 모아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자신의 이런 커리어와 돈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을 나이에 저는 계속 새 나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제 운명을 바꾼 사건이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적금을 들고 돈을 모으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왜? 집안 도와줄 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혹은 집에 뭔 일 생기면 보통의 경제적으로 자립이 된 부모님들은 스스로 해결하시는데 그게 안 된 집의 자녀들이 또 도와야 되거든요. 제 상황이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우편 한 통이 날아와요. 군대에 있을 때 우편 한 통. 어떤 우편이었을까요? 군대에 있으니까 뭐 여자친구 편지? 아쉽게도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한테 고소장이 날아와요. 처음에 고소장을 딱 받고 나서 진짜 손발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옥 가는 건가? 잘은 몰랐어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고소가 들어온다는 것도 처음 저희 경험이었고 들어본 적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고소장이 날아와요. 그래서 손발을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해서 온 그런 고소장은 아니었어요. 저 착하게 생겼나요? 나쁘게 생겼나요? 착하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살면서 뭐 엄청나게 천사처럼 살았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한테 해를 끼치면 절대 안 된다.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 고소장은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빚 때문에 저에게 온 고소장이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일까요? 그분이 대신 저를 대신해서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해주고 하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400?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 1000만 원? 500? 300? 네. 당시 4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한테 400만 원은 작은 돈인가요? 큰 돈인가요? 여러분들께도 큰 돈이에요. 이 당시 저에겐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 그런데 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막, 그리고 어머니도 뭔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 돈을 내기에는 좀 마음이 많이 무겁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내기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은행을 찾아가죠. 돈을 인출하려고. 그런데 제 통장에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적금을 통해서 모으긴 모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이 있기 6개월 정도 전에 적금을 이미 한번 깨서 형이랑 아버지 빚 일부를 갚은 상황이었어요. 5개월 차였던 것 같아요. 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100만 원씩 모아서. 그리고 나서 적금을 은행 창구 가서 깨달라고 딱 말씀을 드리고 적금을 깨고 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여기 의정부 국민은행에서요. 그리고 국민은행에 나와서 딱 하늘을 봤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왜 막막했냐면 나는 진짜 이 밑 빠진 독에 물 이렇게 붓다가 평생을 이렇게 가난하게 살겠다. 나는 정말 끝도 없이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이때 결심합니다. 오케이, 나 가난 탈출해볼래. 나 부자가 돼볼래. 라고 이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부자를 꿈꿨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계발과 부동산 공부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책을 하나하나, 자기계발서 하나하나 사서 읽기 시작하고요. 당시에 제가 타던 차, 중고로 산 K3인데 이 차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2년을 정말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었냐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당직 근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당직 근무를 한번 서면은 그날 저녁부터 혹은 주말부터 이렇게 밤샘 근무를 서거든요. 아침까지. 그리고 나서 아침에 밤을 샜으니까 당연히 퇴근을 시켜줘요. 그럼 퇴근하고 하루 자야겠죠. 밤새 못 잤으니까.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자고 부동산 임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보러 다니고 공인중개사분들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강의도 다니고 막 찾아다녀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시간을 보내자 저에게는 결과물이 생겼어요. 29살 나이에 아파트 2채를 갖게 되었더라고요.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이 아파트가 뭐 올라서 기분이 좋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물론. 아파트를 샀는데 처음엔 막 오르더라고요. 투자한 아파트가 다음 달에 1000만 원, 그 다음 달에 또 1000만 원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이러다가 진짜 부자 되겠다. 근데 마이크 타이슨, 전설의 복서 이런 말을 했죠.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언제까지? 네, 처맞기 전까지는 부동산이 계속 올라서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 느꼈던 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면 된다라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책 읽고 실행을 하니까 집을 내가 가지고 있네? 이 결과물, A라는 걸 하면 뭔가 또 다른 결과물이 생기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때예요. 그리고 나서
전역을 결심합니다. 네, 제가 군 생활할 때 사진입니다. 한 3년 전 정도 사진이에요. 지금이 낫나요? 이때가 낫나요? 이것도 지금이 나요? 발전하고 있는 거네요? 아, 감사합니다. 전역 지원서를 쓰고, 나 이제 부자가 돼볼 거야. 하면 된다는 건 느꼈어.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 한번 내가 잃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역을 선택할 때,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왜냐면, 군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이게 자력평가표라는 거거든요. 회사도 뭐 인사고과 이런 걸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받는 평가예요. 간부인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에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뭐 평정부터 해서 교육 평정, 그 다음에 상훈, 표창 받은 거 이런 거. 다 가장 앞에 거였어요. 앞에, 이것도 상중하중에서 상. 이런 상황이니까 주변에서 다들 말린 거죠. 너가 왜 전역해? 너 군생활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뜯어 말렸어요. 그리고 나서, 야, 지금 코로나야. 취업 안 된대. 지금 나가서 망한 사람 많대. 자영업자들 다 망한대. 취업 안 된대. 누구 망했대라고 온갖 안 좋은 얘기들을 저한테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말렸어요. 너 하고 싶은 것도 좋지만 공무원을 차라리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밥브록터라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외국에 작가가 있어요. 그분 책에 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어부들이 양동이에 개를 넣어놔도 도망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다른 개가 못 나가게 끌어내린대요. 한 개가 난 나갈 거야 라고 해도 난 바다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해도 계속 끌어내리는 거죠. 이 책의 그 글귀를 읽으니까 딱 제 상황 같더라고요. 내가 이거 나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다들 말리지? 왜 다들 안 된다고 하지?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때도 책을 많이 읽고 있었어요. 책은 저에게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할 수 있어. 인생은 네 거야.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남의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너가 판단하고 너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전역을 준비하는 9개월이 있었거든요. 2022년 2월 달에 전역 발표가 나고 11월 30일에 제가 전역을 하는 거였으니까 9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9개월이 딱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제가 마음 먹었던 겁니다. 제가 2022년 3월 1일에 블로그에 썼던 글이고 지금도 제 블로그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스톱하고 SNS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에 목표를 세워요. 나의 3월 목표는 매일 1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인스타그램 피드 하나를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블로그 이후 1000명을 달성할 것이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명을 달성할 것이다. 팔로우 1 대 팔로우 우라고 썼어요. 그 차이도 몰랐어요. 그리고 쭉쭉쭉 나아가서 현재 수준은 블로그 이후 36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명이다. 1명에게 참 감사하다라고 썼거든요. 그 한 분이 여기는 안 계시겠죠? 어딘가에 계실 텐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혹시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기 전부터 팔로우 하셨던 분 계신가요? 2022년이나? 너는 같이 있었잖아, 부대에. 그치, 팔로우를 했겠지. 그치, 당연하겠지? 네. 죄송합니다. 또 저를 일찍 팔로우 하셨던 분 계신가요? 몇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저기 뒤에도 계시고. 네.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단, 저는 다짐을 했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읽고 또 읽을 것이며 쓰고 또 쓸 것이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산적인 활동을 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루 7시간씩 해요. 휴직 생활이 아니었어요. 출근, 퇴근 다 할 거 하면서 하루 7시간 자기 개발을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7시까지 2시간 반 정도 책 읽고 자기 개발. 그리고 출근하면서 30분, 퇴근하면서 30분 항상 오디오북을 들었어요. 항상. 출발하기 전에 오디오북 켜고 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퇴근할 때도. 점심시간도 빠르게 먹고 와서 공부하고 퇴근하고는 자기 전까지 콘텐츠에 몰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을 살았더니 한 5개월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까 말했죠? 마이크 타이슨이 말했다고 처맞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저도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구간이 지나니까
성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역을 하는 때에는 팔로워가 무려 감사하게도 24,200명이라는 팔로워가 모였어요. 그리고 더 감사하게도 한 통의 메일이 옵니다. 리치파카님의 책 출간 제안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있게 해준 분이기도 하고 부자들의 서재를 있게 해준 메일이에요. 저희랑 책 한번 내보시죠. 이런 제안이 오게 됩니다. 이때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면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구나를 이때 다시 한번 느껴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출간하게 되고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경제적 독립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 아직 큰 부자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꿈꿔왔던 수익을 달성했고 소위 말하는 억대로 돈을 버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해요. 제 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가운데 사진처럼 많은 분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제가 실행하고 고군분투하고 혹은 실패도 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제 꿈이고, 두 번째로는 자립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른으로서 어떠한 보탬을 좀 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죠. 7년간의 이 고군분투, 독서, 경험, 실패, 좌절, 또 실천, 또 경험,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느낀 게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목표, 부, 생각, 습관, 실행입니다. 지금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부디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에 목차로 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만 깨달으시고 깨우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 더 나아질 거라고. 부와 성공은 특정한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이다라는 거를요. 제 책의 첫 시작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요.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 엄마, 내가 부자가 돼서 엄마 효도 시켜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어머니께서 그치, 좋지. 근데 부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될 거면 과연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해서 약간 찬물을 끼워 얹으시더라고요. 근데 깨달았어요. 돼요. 개천에서 용이요? 무조건 나죠. 그리고 성공, 부여? 금수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첫 번째, 목표의 힘입니다. 나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서 잠깐, 목적과 목표의 차이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난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안다. 의외로 많지 않으시네요. 의외로 많지 않으신데, 목적은 어떤 방향성입니다. 내가 저기로 가야겠다. 혹은 가치를 말해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 사랑, 난 가족이 제일 소중해. 난 가족이야. 난 건강과 가족만 있으면 돼. 아니야, 나는 부와 성공을 이뤄보고 싶어. 아니, 나는 사회에 헌신하고 공헌하고 싶어. 이러한 큰 가치들, 그런 방향성을 말해요. 그럼 목표는 뭐가 다른데요? 목표는 거기로 나아가는 한 지점들이에요. 그럼 나 5년 뒤에 뭐 할 거야? 올해 뭐 이룰 거야? 이번 달에 뭐 할 거야? 근데 왜 이 2가지를 다 말씀드리냐면, 목적과 목표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됩니다. 제가 7년간 자기 개발을 하면서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거,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목적과 목표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부와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 목적이고, 그리고 그걸 이룸으로써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하고 아이들을 돕고, 이게 제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케이, 난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책을 써야겠다. 이번 달에 뭘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이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오늘도 오면서 웃으면서 운전하면서 왔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월 1일 되면 목표만큼 세우잖아요. 혹은 저 친구 따라서 나도 월 100만 원 부수입 만들어 볼래? 혹은 나도 1억 모아볼래? 이런 목표 말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목적,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께 약간의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잠시만 10초만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적을 찾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적 대가는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말이죠. 5초만 세볼게요. 5, 4, 3, 2, 1. 네, 눈을 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생각한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우선의 가치이자 목적일 거예요. 저는 이걸 누가 저에게 질문했을 때 책을 쓰고 싶다 라고 답했었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 많은 분들 모두가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주 목적이라는 거고 그것과 관련된 목표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나아가면서 행복할 거예요. 어떤 목표? 돌계단이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들을 하나하나씩 세워보세요. 그게 바로 돌다리이고 여러분들이 이번 달 해야 할 거, 다음 달 해야 할 거 그렇게 하나하나 나아가다 보면 굉장히 행복하게 목표를 이뤄갈 수 있고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의 힘입니다. 돈에 대해 알지 않으면 돈으로 인해 앓게 된다. 제가 아까 강연 초반에 얘기했듯이 조금 어려운 집에 살다 보니까 돈으로 인해 앓을 때가 많았었어요. 이 책에도 많이 써놨지만 할머니와 폐지를 고물상에 갖다 줄 때 있었던 에피소드도 있고 아까 압류딱지가 붙었던 에피소드도 있고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돈으로 인해서 많이 앓았어요. 그러면 돈이 많다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다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돈으로 불행은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돈으로 모든 걸 다 살 수 없죠.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는 거 많을 거예요, 물론. 하지만 모든 가치를 다 살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몇몇 분들 표정은 돈 많으면 다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돈으로 불행은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돈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부자들을 막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강남 도곡동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그 건물의 건물주예요.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알게 됐고 부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한번 만나 뵙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자 할아버지 93세이시거든요. 부자 할아버지가 저에게 큰 교훈을 줘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한테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다 도망간다. 군 생활을 하면서 이걸 적용해 봤어요. 전역하는 그 9개월 동안 매일 노트에 목표를 한 번씩 썼어요. 2022년 12월 나는 1,000만 원의 순수익을 낼 것이다. 이를 위해 그때까지 독서, 강의 준비, SNS 채널 키우기에 전념한다. 아직도 안 까먹었어요. 지금 2년이 넘었는데 그 문장을 매일 적고 실제로 그 결과물을 이루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1년 좀 더 전에 이 교보문고에 와서 찍었던 당시의 사진이에요. 이 당시 책 제목은 몰랐죠. 뭘로 할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이 자기계발서를 내가 쓰겠다. 그리고 2024년 5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지금 베스트셀러 딱지가 지금 붙어 있고 자기계발 오늘 기준으로 27위더라고요. 네. 더 올라가야죠. 분명 더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지금도 이 목표를 매일 아침 쓰고 있거든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과 오늘 아침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찍어놨죠. 안녕하세요. 지금은 2월 9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표를 쓰고 비전 보드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목표랑 비전 보드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틈날 때마다 내 목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답을 찾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나저나 지금 강연 잘 하고 있겠죠? 리치파카 화이팅! 네, 새벽에 객기였네요. 네. 금목걸이요? 잠시만요. 네, 뭐라고요? 네. 네. 저기 뒤에 제 지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리치파카님 금목걸이 잘 안 어울려요.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미지랑 안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장모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하니까 바로 숙연해졌습니다. 네, 장모님이 선물해 주신 거라 이거는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목표를 쓰고 비전보드를 보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제가 처음에 목표를 뭐 쓰고 하면 이룰 수 있다. 그럼 제가 이거 맨날 막 목표를 외치고 하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미친놈이라고요? 비슷했어요. 오빠 사입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거 목표를 아침에 쓰고 비전보드를 보면 걷다가도 한번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도 그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더 해야 되지? 그렇죠. 밥을 먹다가도 문득 생각이 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걸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에 한번 목표를 한번 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씩 보면은 하루가 달라진다. 하루가 훨씬 더 재미있어지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초점이 글로 간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습관의 힘입니다. 제 좌우명이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이 글을 저 친구랑 군대에 있을 때부터 매일 썼습니다. 저는 제 군대에서 쓰던 필통에도 적혀 있어요. 저 말이. 이 말을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습관이 나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습관을 잘 만들기 위해서 3가지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 245페이지에 제가 써놨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습관을 만들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나쁜 습관을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더하기만큼 중요한 게 빼기이기 때문이죠. 너 뭐 할래? 이번에 오늘 동기부여 자격받고 갔어요. 집 가서 나도 저 사람처럼 책 많이 읽어야지. 실행해야지. 아니요. 뺄 거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5가지를 끊어냈었거든요. 첫 번째는 술장 대신에 아까 그 정말 작은 책장으로 시작했었죠.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머사지가 아니라 어떤 책을 읽을지 그리고 책 읽는 게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일어나자마자 출근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어나자마자 눈 비비면서 좀비처럼 이렇게 출근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고 책 간단히 읽고 운동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한 6시 반 정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6시. 그렇게 점점 당기다가 지금까지 온 거였어요. 어떤 생각으로? 출근하자마자 바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4시간 갖고 출근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리고 3번째는 뉴스 시청을 끊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지식인이라면 뉴스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뉴스가 아니라 신문을 봐야겠더라고요. 왜냐면 뉴스에는 사건, 사고,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8시 뉴스, 9시 뉴스, 10시 뉴스 사실 계속 똑같은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신문은 내가 골라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뉴스를 안 보고 차라리 신문을 봅니다. 그리고 회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은 회식이 되게 많고 잦아요. 근데 이걸 내가 다 쫓아다니면 내 시간을 가질 수 없겠더라고요. 끊기의 시작은 끊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끊지 않으니까 끈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야 회식 나와야지. 너가 빠지면 되냐. 너가 빠지면 그럼 안 할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싼 돈 내고 저녁에 듣는 수업이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좀 가격이 비싸서요. 당황하시더라고요.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까 대신 내줄 수는 없으니까 이해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빠지고 제 시간,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 탓하는 걸 끊었어요. 야 이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혹은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렇게 남 탓을 하니까 교훈이 없더라고요. 어떠한 순간순간의 상황마다 교훈을 얻어야 내가 그걸 발판 삼아서 한 번 더 올라서고 한 번 더 올라서고 올라서는데 남 탓을 하니까 그치 내 잘못은 아니고 제 잘못. 내 탓은 아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다 내 탓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 교훈이 돼요. 이번에 이걸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 그래서 이 5가지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팁은 100%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100% 할 수 있냐? 너 아주 쉬운 거부터 하세요. 아주 쉬운 거. 제가 처음으로 이것도 2020년 3월 1일에 썼던 블로그 글인데요. 제가 처음에 잡았던 습관은 하루 한쪽 책 읽기와 1개 팔굽혀펴기였습니다. 진짜 한쪽 읽었어요. 한쪽 읽고 팔굽혀펴기 하나 하고 끝.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솔직히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아무 생각 안 들었는데 한 일주일 열흘 했거든요. 안 끊기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조금 뿌듯해요. 왜냐면 이거 안 끊기고 내가 했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몇 달 지난 뒤에 이걸 업그레이드 합니다. 하루 10쪽 책 읽기.
팔굽혀펴기 10개 하기. 그게 지금까지 와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있고 하루 30분 이상을 읽고 있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습관부터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습관을 하나 만드세요. 어느 정도의 난이도? 100% 할 수 있는, 이거 못하면 내가 바보지 싶을 정도로 아주 쉬운 습관을 하나씩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루틴을 만들고 마찰을 줄이셔야 됩니다. 루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공하는 원리,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 이루는 사람과 못 이루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이루고요. 대가를 못 치르고 원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을 고정으로 확보해 놨어요. 고정으로. 새벽에 매일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걸 매일 해요. 여러분들의 루틴은 무엇인가요? 나의 루틴이 있다 하는 분. 난 루틴이 있다.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실래요? 여기 자기개발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신지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는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 루틴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진짜 그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거를 꼭 유지하시기 바라고, 아직 루틴이 없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고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쪽 읽기, 팔굽혀펴기 하나, 이런 것처럼 아주 쉽게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는 건 3가지였습니다. 습관은 제거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아주 쉬운 거 해라. 그리고 루틴을 만들고 습관을 쌓아라. 습관 쌓는 건 이전에서 마찰을 줄인다고 표현했는데요. 뭔가 A라는 행동을 할 때 마찰들이 있어요. 난 퇴근하고 영어 공부를 하겠어. 영어 공부해서 자격증 딸 거야? 그러면 퇴근하고 밥 먹고 쉬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마찰이 있습니다. 누운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마찰, 의자를 빼는 것도 마찰, 책을 찾아요. 올려놓는 것도 마찰. 근데 이 마찰 줄이기는 뭐냐면 퇴근하면 일단 밥 먹고 씻기 전에 영어책 책상에 그냥 올려놓고 의자 살짝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앉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찰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뭘 하고 있냐? 새벽에 러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일어나면 알람 끄는 곳 그 옆에 옷 트레이닝복이랑 신발을 앞에다 꺼내놔요. 그냥 나가면 돼요. 입고 나가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마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의 서재에 담은 마지막 5번째 챕터이자 이 챕터가 없으면 1, 2, 3, 4 챕터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행의 힘.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완벽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완벽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제가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웃풋 독서 노트, 성공 플래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건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또 부족해. 계속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의 이 욕심을 채우려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100%는 없구나. 그래서 일단 준비되는 대로 출시를 해보자라고 해서 출시를 했어요. 반응이요? 굉장히 좋아요. 엄청나게 만족하고 칭찬도 많이 듣고 있어요. 여기 보듯이 평도 굉장히 좋아요. 즉, 내 욕심을 100% 다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실행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보완하면 되죠. 월마트의 창립자 샘 월튼이 경영 이념으로도 도입했던 것 중에 준비, 발사, 조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좀 이상하죠? 남자분들 사격하러 가면 준비를 하고 조준을 먼저 하고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앞뒤가 바뀌었네요. 좀 이상하죠? 근데 왜 그 경영 이론을 도입했냐? 준비하고 조준을 하다가 발사를 못해요. 너무 완벽하게 조준하려고.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 뭔가 해내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일단 쏩니다. 계속 쏴요. 쏘면서 맞춰가요. 근데 이게 왜 성공할 확률이 높냐면 군대에서 사격할 때에는 탄이 한정적이었어요. 사격할 때 10발씩 주고 20발씩 줬어요. 인생의 시도는 10번에서 끝나나요? 무한해요. 또 하면 돼요. 실패하면 또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준을 너무 오래 하지 말고요. 발사를 하면서 그곳에 맞춰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실행을 위해서 저는 게으름을 끊어낸 5가지 팁이 있는데요.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태해지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
이것도 책에 일부분 담아놨었는데 게으름을 끊어낸 5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기입니다. 내가 잘 되면 행복하고 좋겠지. 더 행복한 건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행복할 때가 더 행복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할 때가 좋으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좋으세요? 물론 우리가 같이 행복할 때 좋지만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 열정이 좀 식지 않아요. 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제 아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좀 더 힘이 나고 그들을 웃게 할 생각에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매하게 쉬지 않기입니다. 저는 여행을 자주 가요. 그날은 살짝 오프를 합니다. 제일 비효율적인 행동이 일할 때 놀 생각하고 놀면서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확 쉬어줘야 됩니다. 자기 개발하면 안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쉼도 자기 개발입니다. 힐링해야죠. 세 번째는 보상 준비하기입니다. 저는 한 달에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걸 이루면 보상을 줘요.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작은 걸 뭔가를 산다거나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 기분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거 또 이뤄야지, 그 다음 거 또 이뤄야지, 이런 식으로 작은 보상들을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의 나 그리기. 나의 어떤 모습. 근데 하나의 방법으로 최악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집은 가난한데 내가 만약에 집안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20년 뒤에 우리 집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엄마가 가끔 걱정해요. 엄마도 나중에 그렇게 파지 주우면서 이런 생활하고 많이 힘들면 어떡하지?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참 좋지 않죠. 한편으로 내가 집안을 못 일으키면, 내가 부와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에게 큰 자극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5번째, 열정적인 사람과의 만남. 대단한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미친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동기부여가 아주 크게 옵니다. 여기 근데 오신 분들이 지금 다 5번은 하신 거예요. 왜냐? 이 쉬는 날 집에서 TV 보고 누워서 쉴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멀리 추운 곳에 강연장까지 와서 제주도에서 와서 울산에서 와서 영덕에서 와서 이 강연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5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행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래너를 좀 쓰시면 좋겠다. 플래너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빈 종이라도 아침에 한 장 꺼내놓고 내가 오늘 뭘 할지를 한번 써보세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한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할 때 내가 오늘 뭐 할지 간단하게 써보는 거예요. 종이 꺼내기도 귀찮다? 휴대폰에라도 써보세요. 내가 오늘 뭘 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떠한 생각을 할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써보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주체적인 삶이 돼요. 내가 이끌어가는 삶, 내 생각대로 사는 삶. 이것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언하기입니다. 저는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 항상 선언을 했어요. 친구들은 또 나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거다. 그럼 친구들이 반응이 어때요?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라고? 안 물어봤어. 이런 식의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얘기해요. 그치, 안 물어보긴 했지. 근데 나 4시 반에 일어나서 책 읽고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막 떠벌려요. 이게 떠벌리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떠벌리는 걸 떠나서 이제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에 뭐 할 거다. 이거 이룰 거다. 지금 내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12만 7천 명인데 이번 달에 12만 9천 명을 달성할 거야. 누가 안 물어보죠. 그냥 제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내가 선언한 거잖아요.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선언을 하게 되면 창피해서라도 하게 돼요. 스스로 선언한 거니까. 친구를 다음에 만났어요? 너 그거 하고 있냐? 아니. 이러면 망신당하는 거죠. 하고 있어. 해보니까 이런 게 좋고 나 이거 이루었다? 나 이만큼 성장했다? 나 근데 다음에 또 이거 하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언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계속. 그래서 항상 1일이 되면 제 행사입니다. 블로그에 글쓰기. 이번 달에 뭘 이룰 것인지. 당연히 2월 달에도 썼고요. 3월 1일에도 쓸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에 불이 붙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이자 제가 에필로그에 썼던 글입니다.
부와 성공은 특정한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이다라는 거를요. 제 책의 첫 시작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요.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 엄마, 내가 부자가 돼서 엄마 효도 시켜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치, 좋지. 근데 부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될 거면 과연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해서 약간 찬물을 끼워 얹으시더라고요. 근데 깨달았어요. 돼요. 개천에서 용이요? 무조건 나죠. 그리고 성공, 부여, 금수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온도를 1도씩 올리고 전날보다 1% 성장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실 테고요. 오늘 강연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자 제 인생의 모토, 좌우명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고 뭔가 좋았던 거, 나에게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거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습관으로 만드세요. 아까 루틴표 보여드렸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루틴으로 만드시고 매일 반복하세요. 그러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어 있을 거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 원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리치파카 강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왜 빨리 찾을 수 없냐면 나라는 사람은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살아봤잖아요. 20대 초반이실 거고 긴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안 살아본 거예요. 0.2번 정도 살아보셨네요. 근데 어떻게 그걸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해답이 있습니다. 책에 있어요. 책에는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제 책에는 저의 34년간의 스토리와 고민이 담겨 있거든요. 이걸 한 권 읽고 오늘 강연을 들으셨잖아요. 그럼 제 경험을 하나 흡수하신 거예요. 또 내일 또 다른 책을 보잖아요. 그 다음 또 책을 보잖아요. 내 인생 하나를 기반으로 내가 판단하고 나 뭐 하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통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뜨겁게 한 번이라도 도전해본 분들이 써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권 한 권 읽으시면은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되실 겁니다. 군대 동료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야, 연주야, 너 부동산 공부하면 또 다른 것들로 부를 창출할 수 있어. 그 말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완전 옛날이거든요. 돈은 월급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또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의 조언을 듣고 알아보기 시작했고 샀던 책이 부동산 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 중에서 우연히 저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그걸 밀어내지 않았고. 근데 왜 그게 다가왔나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붐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 19년도 뭐 이럴 때 부동산 한창 붐이었고 인기가 많았었죠. 여러분들께 부동산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해본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방법을 추천하죠. 이걸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이걸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내 목적과 부합하는 걸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을 시작하게 됐고요. 전역할 때 되니까 부동산을 또 투자해야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락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느낀 게 내가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통제 밖의 영역에 의해서 이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동시에 이미 주체를 투자를 해놨으니까 시드머니가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SNS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로 브랜딩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참 신선하게 다가왔었고 책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아내 집에 그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책을 잘 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책이 있어서 참 신기하게 물어봤죠. 이게 어떤 책이야? 알고 보니 처형의 책이었고 그걸 빌려서 읽게 됐는데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이 돈이 될 수 있다고 이런 메시지가 저에게 다가와서 그래 내가 한번 나도 SNS를 키워보자 인스타그램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그 챕터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책을 통해서 본인의 그 경험을 얘기해 주신 그 사연들이 하나하나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은 지 한 5년 넘게 됐고, 저희 실제 조카한테 레버리지라는 책을 안 읽은 것 같았지만 제가 읽으려고 갖고 있었던 책을 빌려줬다가 그 친구 책 한 권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신 책을 읽으면서 자기 미래를 꿈꿔가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이나 20대 젊은이들에게 정말 한 권의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다면 지금 읽으셨던 책들 중에서 이 책만큼은 가장 먼저 한번 읽어보고 깊게 읽어보길 추천하는 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부자들의 서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학생들한테 저는 정말로 자신 있게 일단 제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책은 그 여러 책들을 잘 모아 집약해 놓기도 했고 또 외국 책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학생들이 읽기엔 조금 두껍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외국 저자들이 쓴 책이 조금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제 책을 또 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너무 속물처럼 보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한 권 읽었던 책이 혼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 소설 형태이고 자기계발서? 중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제가 읽었던 인생의 첫 자기계발서입니다. 학생들은 아직 책을 많이 안 접해본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난이도가 쉬운 거 혹은 약간 재미있는 거 이런 책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다. 계기가 돼서 지금 파이어족 모임에서 크루도 활동하고 있는데 책을 읽기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작년에 12권을 1년 동안 읽어보자 했는데 2배로 읽게 됐어요. 오. 이런 강의를 사실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그 행동하는 것들과 또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제가 그 파이어 크루를 하면서 같이 잘해보자 하는 그런 행동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 모임에 이거 추천을 정말 해야겠다.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요즘 관심 가는 건 뭐냐면 사실 불을 이룬다는 게 쉽지는 않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나를 만든다는 거에 다시 되새기게 됐고 불을 얻었을 때 작가님의 미래 삶에 어떤 가치를 펼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길래 불을 이뤘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을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을까라는 게 사실 요즘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가치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건 저는 1차적인 단계와 2차적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1차적인 단계는 저 잘 먹고 잘 살고 싶고요. 저희 가족들 지켜주고 싶고요. 우리 가족들 부유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솔직한 욕심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눈을 감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나는 누군가의 앞에 서서 말을 하거나 이런 경험과 교훈을 주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일들, 지금과 같은 일들, 그래서 오늘 사실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 이런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아이들, 그러니까 왜 아이들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우리 집 앞에 1억 놓고 가면 참 좋겠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우리 집 도와주면 정말 좋겠다. 근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번 해볼까? 나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도 보육원 봉사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아이들 바베큐 파티도 해주고 이렇게 놀아주고 더 제가 성장하면 더 풍족하게 단순히 먹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랑 같이 봉사활동 다니고 계신 분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단순히 먹을 게 아니라 교육 혹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치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뿌듯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님이 뒤에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그게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결론은 리더십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교 생활을 8년 정도 했었거든요. 7년 9개월 정도 했었고 그 안에서도 나쁜 장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잘 따라줬거든요. 진짜 감사하게도. 소대장들은 이번 달에도 또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고 여전히 그 친구들과 연락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따라줬지? 내가 리더십이 좋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스타트 위드 Y를 얘기하면서 목적,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리더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있었던 간부님들 중에서 일부 간부분들은 이거 그냥 해, 빨리 해, 하라고 했지, 왜 안 했어? 항상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거든요. 저는 지뢰 제거 작전이라 아주 위험한 거랬어요. 지뢰가 실제로 있는 데서 지뢰를 캐는 중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항상 그 이유를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이거 해, 옷 입어, 빨리 이거 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우리가 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떻게 안전해지는지, 우리는 안전장비를 차고 절차를 알고 나서 이걸 하는데 국민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밟았을 때 진짜 다리가 절단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래도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린 전문 인력과 전문 지식과 전문 장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리더십에도 정말 많은 게 있겠지만 감히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왜 하는지 항상 명분을 잘 설명해주는 리더는 알아서 아래 사람들, 부하들 혹은 직원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드셨고 또 성인이 되셔도 힘들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상처를 공개하시고 또 여전히 원망보다는 부모님께 효도하시려고 하시는 그게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인스타 5개월 정도는 정말 아무 그런 게 없으셨다고 했는데 얼마 만에 2만까지 이제 가셨는지와 깨알 팁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전혀 딴 질문 같지만 연관성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 이런 과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꺼려지게 됐어요. 왜냐면 친구들 보면 좀 창피하잖아요. 어려웠던 환경. 공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는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참 힘든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당연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어려웠던 상황을 그래도 어떻게 안간힘 써서 그냥 제자리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경험도 해봤고 그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키우게 되었냐? 솔직하게 드러내니까 반응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부자 되는 방법 공개합니다. 습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나를 드러낸 거예요. 내 스토리. 내가 왜 이 습관을 하는지, 내가 왜 책을 읽게 되었는지. 콘텐츠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책 읽어야 됩니다. 자기 전에 10분 책 읽어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러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와 그 사람들의 차이는 제가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다른 콘텐츠는 이 찍어내기식 콘텐츠인 거죠. 거기서 일단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스토리텔링. 나의 스토리가 들어가면 콘텐츠는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좀 더 반응이 좋아졌고 팔로워 24,000명을 만드는데 9개월이 걸렸는데 5개월 동안 1,000명이었어요. 5개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1,000명, 저녁 4개월 남았는데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임계점, 물이 99도에서 안 끓고 100도에서 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가 저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니까 갑자기 1,000명이었던 게 3,000명, 8,000명, 14,000명 막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더라고요. 작년에 대학교 입학해서 올해로 이제 2학년으로 재학 중인데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도 있고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 욕심도 있긴 한데 눈을 감고 경쟁이 될 거 없이 6개월 동안 어떤 걸 하고 싶냐고 여쭤봤을 때는 사실 그때도 잘 떠오른 게 없었거든요. 그만큼 뭔가 욕심은 있는데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이 잘 안 잡혀 있는 상태고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답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대학교 때 엄청 많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군인을 택하긴 했지만 한 4년 생각하니까 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강연을 하고 싶다.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고 싶다. 이 꿈을 찾았었어요. 근데 그걸 찾는데 4년이나 걸렸어요. 아까 당연히 10초 안 떠오르는 게 일단 당연하고요. 아마 다음 달에도 못 찾으실 거고 내년에도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게 오래 걸리더라도 괜찮고 당연한 거예요.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앞으로 평생 30대가 돼서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걸 왜 빨리 찾을 수 없냐면 나라는 사람은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살아봤잖아요. 20대 초반이실 거고 긴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안 살아본 거예요. 0.2번 정도 살아보셨네요. 근데 어떻게 그걸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해답이 있습니다. 책에 있어요.
책에는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제 책에는 저의 34년간의 스토리와 고민이 담겨 있거든요. 이걸 한 권 읽고 오늘 강연을 들으셨잖아요. 그럼 제 경험을 하나 흡수하신 거예요. 또 내일 또 다른 책을 보잖아요. 그 다음 또 책을 보잖아요. 내 인생 하나를 기반으로 내가 판단하고 나 뭐 하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통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뜨겁게 한 번이라도 도전해본 분들이 써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권 한 권 읽으시면은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되실 겁니다. 네. 위로가 필요했던 때인 것 같네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자리를 한번 갔는데 강연을 해주시는 분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더니 암호화폐 혹은 메타버스 이런 조금은 어려운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 후반부에 여러분 제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제가 77살입니다. 저는 70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40대도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직 너무 어리시네요. 저는 70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환호성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 책을 읽는데 어떤 친구 2명이 있었어요. 나이가 이제 60인데 뭐 악기를 배워보고 싶다 이런 질문을 했었고 내가 지금 60인데 이걸 배워서 뭐 하겠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5년 뒤에는 넌 65세에 그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65세에도 나 65세인데 악기 배워도 될까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시작했다라고 해요. 배움에 늦은 때는 없는 것 같고요. 감히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77세 할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여성분의 그 말을 듣는데 아 진짜 배움에 늦은 거는 없구나. 막 박사 공부도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 난 아직 어리다. 더 해야겠다. 여기 77세 되신 분은 없으신 걸로 보이는데 다들 그분보다는 어리시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부와 성공 이런 거 물론 있지만 가족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를 왜 이루냐라고 물으면 1차적인 이유는 가족들과 행복하고 싶어서 이거든요. 가족, 행복, 건강 이런 것들과 부와 성공 요 정도이고요. 충돌할 때 물론 있었죠. 제가 아까 9개월 동안 자기개발 7시간 했다라고 했잖아요. 아내랑 얼마 전에도 술을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때가 조금 외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일단 눈 뜨면 없겠죠. 열심히 저 퇴근 시간 맞춰서 음식이랑 이런 걸 신혼이고 하니까 맛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1시간, 2시간씩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말을 안 한대요. 왜 말을 안 하냐? 먹으면서도 사실 콘텐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자기야 나 미안한데 먼저 들어가서 공부 좀 하고 있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내가 정말 고맙게도 저를 응원해주고 기다려줬어요. 저의 저녁도 응원해줬거든요. 지금도 아내에게 참 고마운 사건이자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오빠의 저녁을 응원한대요. 근데 다른 친구 아내들은 저녁을 말리거든요. 위험한 거 아니야? 30대 넘어서 무슨 도전이야? 근데 아내가 응원해 주더라고요. 왜 나를 응원해 줘라고 하니까 오빠는 늘 힘들었었고 오빠의 선택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해 본 적이 없잖아. 지금이라도 오빠가 선택한 거를 난 응원해 주고 믿어 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줬고 참 아내에게 감사하죠. 지금도 저기 있습니다. 저 끝에 서 있는 제 아내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책 읽어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자 나의 원동력,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를 표한다라고 에필로그에 썼는데 아직 책을 안 읽어서 오늘 말을 하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제 책 쓰면 그거 보고 오빠 감동이야, 멋있어 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오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강연할 때 이 얘기 해야 될까? 내 아내가 내 책 언제 읽지? 오늘 기회 되면 얘기해야겠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충돌이 됐지만 아내가 응원해주고 믿어줘서 그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아내에게 고마운 거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 대학을 가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비교적 쉬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가고 싶으신가요? 가기 싫으신가요?
여기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문 드릴게요. 저 친구에게 대학을 가야 한다, 안 가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손을 들어주시고 애매하다면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나는 대학을 가야 할 것 같다.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실래요? 네, 주변을 둘러봐 주시고 요 정도입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난 대학을 안 가도 될 것 같다 라고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도 들은 겁니다. 네, 훨씬 상대적으로 적네요. 네, 내려주시고요. 네, 어른들의 생각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 말도 동의합니다. 왜냐? 대학에 가면은 대학에서 배우는 정보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요. 그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이기도 하거든요. 대학 생활, 대학교 친구들과 노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에 꼭 필요하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재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 저는 왜 후자의 손을 들었냐면 대학에서 알려준 정보, 전공을 살리는 어른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공하면 다 살리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 전공 살려서 일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꽤나 다시 네, 전공을 살려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꽤나 있네요. 꽤나 있고요. 그래서 가셔야 된다라고 손을 많이 드신 것 같고요. 네, 저의 조언은 무조건 가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내가 좀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좋은 시도이다. 이 질문을 한 것조차 좋은 시도이고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른들한테 갔을 때의 좋은 점을 들어보고 안 가도 되는 이유들을 다 들어본 뒤에 그것들을 누가 판단한다? 가급적이면 내가 왜 가야겠다, 왜 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안 갈래 피하는 게 아니라요. 안 갔으면 뭔가가 있겠죠. 뭔가를 찾으셨으니까 안 간다고 하셨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길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